다음 날 아침이었다. 곽정과 타르는 군영에서 한참 벗어나 토끼 사냥을 하며 놀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12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뛰쳐나와 타르가 잡은 토끼를 가로챘다. 화가 난 타르가 따지자 그 무리의 우두머리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타르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이런 건방진 녀석,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왕안이고 아버지는 상곤이야. 네가 잡은 토끼를 내가 가져간다고 네가 뭘 어쩔 건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상곤의 아들 도사였다. 타르는 그런 도사에게 전혀 굽히지 않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태무친이야. 그러자 도사가 태무친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상곤은 딸을 하나 낳은 뒤 한참 만에 얻은 외아들 도사를 유난히 애지중지했다. 태무친이 왕안과 헤어진 지 오래되어 아이들끼리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더구나 상곤은 날로 높아지는 태무친의 명성을 질투해 언제나 도사에게 태무친을 얕잡아 이야기하곤 했다. 타르는 도사가 아버지를 모독하자 화가 치밀었다. 두 아이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고 급기야 도사가 타르의 뺨을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형제 타르가 얻어맞는 것을 보자 줄곧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곽정이 앞으로 뛰쳐나가며 머리로 도사의 아랫배를 들이받아 버렸다. 도사는 뜻밖의 기습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타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영리한 아이였다. 그는 도사가 낮아빠지자 손뼉을 치며 좋아하면서도 재빨리 곽정의 손을 잡고 무조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화가 난 도사가 패거리들에게 잡으라고 소리쳤다. 곽정과 타르는 힘껏 도망쳤지만 나이 많은 도사 패거리에게 금방 붙잡히고 말았다. 결국 아이들은 서로 뒤엉켜 패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도사 패거리는 곽정과 타르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훨씬 컸다. 삽시간에 타르와 곽정이 땅에 쓰러졌고 도사가 곽정 위에 올라타 마구 주먹을 날렸다. 곽정은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타르도 몇 녀석에게 깔려 얻어터지고 있었다. 이때 모래언덕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한 무리의 인마가 나타났는데 바로 강남 7괴였다. 그들은 단천덕을 대마까지 추적하다 그만 놓치고 말았다. 6년 동안 사막에서 단천덕의 행적을 수소문하면서 몽고 말까지 배웠다. 그러나 단천덕과 이평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강남 7괴 중 마왕신 한보구가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껄껄 웃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명이서 두 아이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이 아닌가. 한보구는 도사 패거리에게 그만두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도사가 코웃음을 치며 상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도사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해왔다. 한보구는 어이가 없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소영이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보구를 말렸다. 그러면서 말에서 내려 타레를 깔고 앉아 때리고 있던 아이들을 떼어냈다. 여러 명이서 한 명을 때리면 못 써. 그러자 도사가 몸을 일으키며 왜 참견이냐고 따졌다. 곽정은 그 틈을 타서 얼른 일어났다. 그때 가지나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한소영에게 길을 재촉했다. 그러는 사이 타르는 곽정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도망쳤다. 그러나 다시 뒤쫓아온 도사 패거리에게 에워싸이고 말았다. 다시 도사 패거리가 주먹질을 하려고 하자 곽정은 품에서 싸늘한 광채가 번뜩이는 비수 한 자루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버지 곽소천이 남긴 비수였다. 도사 패거리는 비수를 보자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때 묘수서생 주총은 말을 몰고 떠나려다 햇빛에 반사된 비수의 이상한 광채를 보고 말을 멈췄다. 주총은 유심히 타레와 곽정 그리고 도사 패거리를 살펴보았다. 거의 다 귀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게 몽고 귀족의 자제임이 분명했다. 주총은 곽정이 어른의 비수를 훔친 것이라 생각하고 곽정에게 말을 몰아 다가갔다. 그러고는 곽정의 비수를 빼앗아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푸른 광채를 번쩍이는 것이 역시 보통 비수가 아니었다. 주총이 좋은 보물을 얻었다며 껄껄 웃었다. 그때 요시엽은 정금발이 구경 좀 하자며 주총에게 말했다. 그러자 주총이 손을 들어 비수를 정금발에게 던져주는데 비수의 푸른 광채가 허공에서 빛을 받아 무지개를 수놓았다. 정금발은 비수를 만지작거리며 좋은 물건이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비수에 새겨져 있는
양강이란 두 글자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한인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몽고인이 한인에게서 빼앗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금발은 가진학에게 혹시 양강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가진학이 양강을 알 리 없었다. 양강은 지난날 구척이가 포성약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었다. 곽소천과 양철심은 서로 비수를 교환했기 때문에 양강이란 글자가 새겨진 비수를 이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평은 부적 삼아 그 비수를 곽정에게 주었다. 정금발이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가진학에게 다시 말했다. 구척이는 양철심의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혹시 이 양강과 양철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 강남 7괴는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정금발을 쳐다봤다. 강남 7괴는 지난 6년 동안 단천덕을 추적하며 이평을 찾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생긴 것이다. 한보구가 가서 곽정에게 물어보자며 말머리를 돌려 먼저 달려갔다. 그때 아이들은 서로 뒤엉켜 다시 싸우고 있었다. 한보구가 강제로 아이들을 떼어놓자 도사는 탈해와 내일 다시 싸우기로 약속하고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사라졌다. 얼굴이 온통 피로 얼룩진 곽정이 주총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비수를 돌려줘요. 주총은 비수를 돌려줄 테니 이 비수가 어디서 났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곽정은 소매로 코피를 닦으며 엄마가 준 것이라 답했다. 주총이 다시 물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곽정은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 주총의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옆에 있던 정금발이 다시 물었다. 그럼 넌 성이 양씨냐? 곽정은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강남 7괴는 애가 멍청한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다시 주총이 물었다. 양강은 누구냐? 곽정은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강남 7괴는 약속대로 곽정에게 비수를 돌려주고 말을 몰고 동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탈해가 말했다. 곽정, 돌아가자. 이때 이미 강남 7괴는 멀리 벗어나 있었지만 청각이 예민한 가진학의 두 귀에 곽정이란 두 음절이 똑똑히 들렸다. 온몸이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낀 가진학이 얼른 말머리를 돌려 곽정에게 달려갔다. 얘야, 너의 성이 곽이냐? 몽고인이 아니라 한인이냐?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진학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럼 엄마의 이름이 뭐냐? 엄마는 엄마죠. 곽정의 대답이 어이없는 듯 가진학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나랑 같이 엄마한테 갈래? 엄마는 여기 없어요. 가진학은 아이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아 얼른 한소영을 불렀다. 그러자 한소영이 말에서 내려 다정하게 물었다.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버진 나쁜 사람한테 죽었어요. 나중에 크면 복수할 거예요. 그러자 가진학이 물었다. 아버지를 죽인 나쁜 사람은 누군데? 그 물음에 곽정은 이를 부두득 갈더니 대답했다. 그놈은 단천덕이에요. 곽정이 단천덕이란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닌데 강남 7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그들은 입이 딱 벌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소영이 먼저 환호성을 내질렀고 이어 나머지 6사람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뛰는 가슴이 진정된 한소영이 곽정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러나 탈해가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어서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주총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까 그 녀석들에게 얻어맞았지? 무예를 배우면 그들을 겁낼 필요가 없단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곽정과 탈해는 호기심이 생겨 주총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수건을 꺼내 가진하게 눈을 가렸다. 그런 다음 돌멩이를 몇 개 집어 숲속으로 힘껏 던졌다. 그러자 놀란 새들이 날갯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 소리를 듣고 가진학이 활을 쏘아 새를 명중시켰다. 곽정과 탈해는 얼른 달려가 새를 주어 가진학에게 건네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주총이 그런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한테 무예를 배우면 그깟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탈해가 신이 나서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주총에게 떼를 썼다. 그러나 곽정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총이 넌지시 물었다. 넌 배우고 싶지 않니? 엄마가 누구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무예를 배우면 싫어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한보구가 겁쟁이라며 곽정에게 욕을 했다. 주총이 다시 물었다. 그럼 아까는 왜 싸웠지? 걔들이 먼저 우릴 때렸어요. 그러자 가진학이 진지하게 물었다. 만약 그 원수라는 단천덕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 말에 곽정의 작은 눈에 분노의 빛이 서렸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꼭 복수할 거예요. 가진학이 곽정을 슬쩍 떠볼 양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무공이 뛰어났는데도 그놈한테 당했다. 그런데 네가 무예를 익히지 않고 무슨 수로 그놈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곽정은 멍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한소영이 거들었다. 그러니까 무예를 배워야지. 주총이 왼쪽에 보이는 야트막한 산을 가리켰다. 무예를 배우고 싶거든 오늘 밤 저 산으로 와라. 너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이 친구 외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나 곽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 있는 탈애가 나섰다. 나한테 무예를 가르쳐 주세요. 주총은 귀찮은 듯 탈애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기술 몇 가지를 가르쳐줬다. 똑똑한 탈애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금방 똑같이 흉내를 내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주총을 졸랐다. 주총은 탈애에게 이 몇 가지 기술만 잘 배우면 어른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 곽정에게 물었다. 너도 배웠느냐? 그러나 곽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저 멍청하게 서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 뿐이었다. 강남 7괴는 탈애가 무척 똑똑한 반면 곽정은 아둔한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소영은 장탄식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남 7괴는 곽정이 아둔한 데다 겁쟁이라 무공을 배울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소영은 한숨을 쉬며 아이들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탈애는 곽정의 손을 잡고 희희낙낙 집으로 돌아갔다. 강남 7괴는 6년 동안 갖은 고생을 감수하며 겨우 곽정을 찾아내 뛸 듯이 기뻤는데 그의 자질이 형편없다는 사실에 다시 좌절감을 맛봤다. 그날 밤 강남 7괴는 야산에서 자정이 되도록 기다렸지만 곽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남 7괴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하늘은 칠흑처럼 어둡고 간간히 서북풍이 불어왔다. 달은 천천히 중천으로 떠올랐지만 구름에 가려 흐릿했다. 한소영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엔 아무래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더욱 올 리가 없겠죠. 그때 한보구가 갑자기 잡초가 우거진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게 뭐죠? 희미한 달빛 아래 새무더기에 하얀 물체가 쌓여있는 게 보였다. 형상이 매우 괴이했다. 정금발이 가까이 가보니 가지런히 쌓아놓은 새무더기의 해골이었다. 그런데 정금발이 뭔가를 발견한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총을 불렀다. 그러면서 해골 하나를 집어 주총에게 보여주었다. 주총이 해골을 살펴보니 5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마치 누가 5손가락을 해골에 쑤셔 넣은 듯한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5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보니 딱 맞았다. 주총이 몸을 숙여 다른 해골도 확인해보니 역시 5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누가 손가락으로 두개골을 뚫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가진학이 달려와 물었다. 어떤 모양으로 쌓아놓았지? 그러자 정금발이 대답했다. 모두 새무더기인데 품자형으로 쌓아놨어요. 한 무더기에 정확히 9개네요. 가진학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3겹으로 쌓았겠군. 맨 아래는 5개, 중간은 3개, 위에는 1개지. 정금발은 의아했다. 네, 맞아요. 한데 어떻게 알았죠? 가진학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급히 소리쳤다. 어서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100보씩 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6명은 즉시 3사람씩 나뉘어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동북쪽의 한소영과 서북쪽의 정금발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여기도 해골이 있어요. 가진학은 몸을 날려 먼저 서북쪽으로 달려가 나직이 말했다.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니 조용히 해. 3사람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데 가진학은 이미 동북쪽으로 달려갔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강남 7괴는 지금껏 이처럼 당황해하는 가진학을 본 적이 없었다. 장하생이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지나기 아랫입술을 깨물며 답했다. 그들이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때 서북 쪽에 있던 정금발 등도 뛰어와 가지낙의 말을 듣고는 경악했다. 그들 6사람은 가지낙과 결의를 맺었지만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지금껏 눈이 멀게 된 사연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6사람은 대체 누가 가지낙처럼 무공이 높은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었는지 내심 궁금했다. 그때 가지낙이 해골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세히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5손가락을 구멍에 맞춰보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결국 그 무공을 익히는데 성공했구나. 가지낙이 한소영에게 각기 한 무더기에 해골이 9개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소영이 한 무더기는 9개인데 두 무더기는 8개라고 답했다. 가지낙은 반대편 쪽도 살펴보라고 했다. 한소영은 동북 쪽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나서 뛰어왔다. 저쪽은 한 무더기에 7개밖에 없는데 죽은 자의 머리가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았어요. 가지낙이 나직이 외쳤다. 그들이 곧 이곳으로 오겠군. 그는 들고 있던 해골을 정금발에게 주었다. 조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누가 건드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가지낙의 얼굴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6사람은 가만히 숨죽인 채 가지낙의 설명을 기다렸다. 가지낙이 싸늘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이건 동시철 씨야. 그 말에 주총이 깜짝 놀라며 동시철 씨는 이미 죽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지낙이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그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숨어서 구은배 꼴조를 연마하고 있었던 것 같군. 따들어서 말을 타고 남쪽으로 도망가. 절대 되돌아와선 안 된다. 천리 밖으로 나가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러자 6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겠다고 했다. 가지낙은 매우 심각했다. 그 2사람의 무공은 예전에도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구은배 꼴조까지 터득했으니 우린 도저히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어. 이곳에서 우리 모두 개죽음 당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자 정금발이 말했다. 그럼 다 같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가지낙이 냉랭하게 말했다. 그들이 날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건 참을 수 있지만 형의 원수는 갚지 않을 수 없어. 그러자 과묵한 남이인이 말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의 말은 늘 간단명료하면서도 재고할 여지가 없었다. 가지낙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결국 6명이 자기를 놔두고 그냥 떠날 리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가지낙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다들 조심해야 해. 동씨는 남자고 철씨는 여잔데 둘은 부부 사이야. 지난날 그들이 구은배 꼴조를 연마하다가 우리 형제한테 들키고 말았어. 싸움이 벌어져 결국 형은 그들 손에 죽고 난 눈을 잃게 됐지.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6째 사제, 남쪽으로 100보 정도 가서 혹시 관이 있는지 확인해봐. 정금발이 얼른 남쪽으로 100걸음 정도 걸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땅속에 묻힌 석판 모서리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손으로 그 석판을 젖혀보려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행에게 빨리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장하생과 한보구가 힘을 합쳐 간신히 석판을 드러냈다. 석판 아래에는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 구덩이 속에는 몽고인 복장을 한 시체 2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지낙이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들은 조금 있다가 시체를 이용해 무공을 연마할 거야. 난 이 구덩이에 숨어서 기습을 할 테니 다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주위에 매복해 있어. 내가 행동을 개시하면 일제히 공격하도록 해. 절대 사정을 봐주지 마. 그 말에 모두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6명은 가지낙이 숨 쉴 틈만 조금 남기고 조심스럽게 석판을 덮고 제각기 주위에 몸을 숨겼다. 호기심이 많은 한소영이 주총에게 나직이 물었다. 동시철 씨는 어떤 사람이죠? 왕년에 주로 북방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강호에선 그들을 흑풍쌍살이라고 불렀어. 남자는 진영풍이라 하는데 얼굴빛이 누렇고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아 마치 시체처럼 보이지. 그래서 다들 그를 동시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러자 한소영이 말을 받았다. 그럼 여자는 철신이 안색이 거무튀튀하겠군요. 주총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맞아, 이름은 매초풍이라고 하지.
그때 갑자기 주총이 왼손으로 한소영의 입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언덕 아래쪽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시커멓고 육중한 그림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삽시간에 시야에 들어온 그림자를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6명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주총은 혈도를 찍을 때 쓰는 쥘부채를 움켜쥐었고 한소영은 장검을 땅속에 꽂아 검광이 반사되지 않도록 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모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그들이 걸음을 멈췄다. 언덕바지 넓은 공터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우뚝 솟았다. 머리에 가죽 모자를 쓰고 몽고인 복장을 한 듯한 사람은 장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나부끼며 서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